이 미친 여자가 설날에 우리 엄마한테 고작 이단 걸 대접해? 너 이 집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더니 주인이 누군지 잊었어? 결혼 7년 차. 나는 매달 월급을 1원 한 푼 빼놓지 않고 생활비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신잔치, 시동생의 유학자금, 심지어 시아버지의 골프 회원권까지 그 돈 중 나를 위해 쓰인 건 단 한 푼도 없었다. 남편이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나 몰래 시어머니에게 전액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 성과급 500만 원을 지난 7년 동안 내게서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는 친정엄마에게 이체해버렸다. 최애나, 너 미쳤어. 그게 우리 돈인데. 남편이 고함을 질렀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박준호 씨, 오늘부터 불의는 없는 겁니다. 설날 아침 시어머니는 밍크 코트를 휘감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들이닥쳐 시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멀건 두부탕 한 그릇을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지금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냐? 나는 이혼 합의서를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어머니를 대접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현관의 도어록이 띠띠띠 하고 3번 울리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됐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눈을 찔러왔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준호는 소파에 앉아 게임기 컨트롤러를 쥔 채 화면 속 캐릭터를 페어 속에서 달리게 하고 있었다. 나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다. 새벽 1시 17분이었다. 왔어. 소파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고개는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듯 발을 뺐다. 발가락을 구둣굽에 지탱하며 한쪽씩 벗겨냈다. 오른쪽 새끼발가락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다. 오후 내내 그곳이 불에 대인 듯 화끈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계약서 검토 마감이 내일이라 오늘 밤 안으로 47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조항을 전부 훑어봐야 했기 때문이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현관등은 꺼져 있었다. 나는 거실 텔레비전 불빛에 의지해 더듬더듬 슬리퍼를 찾았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닿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올랐다. 내 슬리퍼는 원래 자리에 없었다. 신발장 옆 구석으로 걷어차여 있었고 그 옆에는 준호의 운동화가 끈이 풀린 채 마치 죽은 흰색 벌레 2마리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주방의 불도 꺼져 있었다. 하지만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치킨 냄새가 너무 진동했다. 현관과 거실의 경계에 서 있자 그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기름에 튀긴 밀가루 냄새, 달짝지근한 양념 냄새,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 안에서 너무 오래 눅눅해진 뒤 풍기는 특유의 비릿한 습기까지.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니 예상대로 그 잔해들이 보였다. 배달 치킨집의 빨간 비닐봉지는 구겨진 채 식탁 모서리에 던져져 있었고 종이 상자는 열린 채로 말라비틀어진 닭날개 서너 조각이 남아 있었다. 양념 소스는 이미 검붉은 반점이 되어 굳어 있었다. 그 옆에는 빈 맥주 캔 2개가 찌그러져 있었고 은박지의 가장자리는 텔레비전의 푸른 빛을 반사하며 번들거렸다. 내 시선은 그 쓰레기 더미를 넘어 식탁 반대편으로 향했다. 이유식 통이 그대로 있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내가 만든 것이었다. 호박죽, 계란찜, 잘게 썬 사과, 그리고 김으로 싼 작은 주먹밥. 4개의 투명한 칸에 나누어 담고 뚜껑을 덮어보은 가방에 넣어두었던 그것이었다. 출근하기 전 분명 준호에게 당부했었다. 시연이가 6시에 깰 테니 7시에는 아침을 먹이고 점심에는 죽을 데워주고 저녁은? 시연이 밥 안 먹였어?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다. 그 지나친 차분함이 나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떠다니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 같았다. 애가 배 안 고프대.
준호의 손가락은 여전히 컨트롤러를 부지런히 누르고 있었고 화면 속 캐릭터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의 목소리는 게임 효과음인 총소리와 폭발음에 섞여 조각조각 끊어진 채 들려왔다. 5살이야의 내가 말했다. 5살짜리 애가 배 안 고프다고 하면 그 말을 그냥 믿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것이 마치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방해하기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다. 안 먹겠다는 내 입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걔가 당신인 줄 알아? 당신이 주는 대로 다 받아먹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시연이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다. 아이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뱃속에 LED 전구가 들어있는 핑크색 토끼 모양 수면등이었다. 매일 밤 시연이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친구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방 안은 난방을 세게 틀어놓아 공기가 건조했고 분유와 기저귀 냄새가 섞인 달착지근한 냄새가 났다. 시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불은 허리춤까지밖에 덮여있지 않았고 상반신은 덩그러니 나와 있었다. 곰돌이 무늬가 그려진 면 잠옷을 입은 채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베개 위에 검은 손뭉치처럼 흩어져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품에는 무언가를 꼭 껴안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다가가 몸을 굽혔다. 젖병이었다. 텅 빈 젖병. 손을 뻗어 만져보니 병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안에는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 빈 젖병을 끌어안고 잠든 아이의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얕고 가벼웠다. 마치 구석에 웅크린 작은 짐승 같았다. 그때 베개 옆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비스킷 부스러기였다. 으깨진 동물 모양 비스킷 몇 조각이 하얀 베개 커버 위에 흩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 무너져 내린 뒤 남은 파편들 같았다. 어떤 것은 납작하게 눌려 있었고 어떤 것은 강아지, 코끼리, 토끼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배가 고팠던 거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아빠를 불렀지만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주방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고 이 동물 비스킷을 찾아낸 것이다. 비스킷을 침대로 가져와 하나씩 집어 먹으며 누군가 와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비스킷을 다 먹고 병에 남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신 뒤 빈 젖병을 안고 잠이 든 것이다. 5살이다. 내 딸은 겨우 5살이다. 무릎이 바닥에 닿자 카페트 너머로 냉기가 스타킹을 뚫고 전해졌다. 손을 뻗어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지만 내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비스킷 부스러기를 보고 빈 젖병을 보고 굳게 감긴 딸아이의 눈과 미세하게 찌푸린 미간을 보며 생각했다. 꿈을 꾸고 있을까? 무슨 꿈을 꿀까? 엄마 꿈을 꾸고 있을까?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아이를 안아 올려 품에 꼭 안고 엄마가 왔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죽 데워주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지금 깨우면 내일 아이가 많이 피곤해할 테고 유치원 선생님이 왜 하품을 하느냐고 물으면 아이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 꿇어앉아 있었다. 딸아이의 침대 곁에, 비스킷 부스러기 옆에, 그 빈 젖병 앞에.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는 없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소리 없이 우는 법을 터득했다. 눈물은 그저 액체일 뿐이었다. 눈시울에서 흘러나와 뺨을 타고 내려가 카페트 위로 떨어져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내 몸은 이미 이런 침묵의 붕괴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치 새벽 1시에 귀가하는 것에, 다리까지는 하이힐을 신고 회의에 들어가는 것에,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것에 익숙해진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른다. 5분이었을 수도, 10분이었을 수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였을 수도 있다. 무릎이 저려오고 스타킹의 오리 피부에 붉은 자국을 남길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연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흩어진 비스킷 부스러기를 하나하나 주워 손바닥 안에 모았다. 빈 젖병을 아이 품에서 빼냈다. 아이의 손가락이 병을 꽉 쥐고 있어 빼내는데 제법 힘을 줘야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게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소파 뒤를 지나갈 때 준호는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헤드셋을 끼고 온라인상의 누군가와 팀을 맺은 모양이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욕설이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곁을 지나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주방으로 들어가 빈 젖병을 싱크대에 놓았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병을 씻어내렸고 쏴 하는 물소리가 거실의 총소리를 덮었다. 나는 흐르는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 손목과 손등, 손가락이 차가운 물에 잠기게 했다.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비스킷 부스러기가 쥐어져 있었다. 손을 펴서 그 파편들을 내려다보았다. 강아지의 귀는 잘려나갔고 코끼리의 코는 사라졌으며 토끼는 가루가 되어 있었다. 한때는 온전한 모양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귀여운 모양으로 비저 봉투에 담고 알록달록한 라벨을 붙여 마트 진열대에 올려두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사서 집으로 가져와 시연이의 손이 닿는 수납장 2번째 칸에 넣어두었다. 나는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털어넣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을 닦았다. 그리고 주방 조리대 모서리에 기대어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토요일 아침 7시 23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다. 시연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따뜻한 우유가 든 컵을 2손으로 쥐고 있었다. 아직 잠이 덜 깨 눈을 반쯤 감은 채 고개를 꾸벅거리는 모습이 조는 아기 고양이 같았다. 준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어젯밤 3시가 넘도록 게임을 했으니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을 게 뻔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곁눈질했다. 신한은행 알림이었다. 가게 계좌 출금 알림. 엄지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하면서도 내 눈은 프라이팬 속 계란을 향해 있었다. 흰자가 굳어가며 가장자리가 갈색 레이스처럼 말려 올라가고 있었다. 10초 안에 뒤집지 않으면 노른자가 터질 것이고 시연이는 노른자가 터진 계란을 싫어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내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출금액 600만 원. 받는 분 박순자. 거래 시간 새벽 4시 17분. 박순자. 내 시어머니. 프라이팬 위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몇 줄의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2번, 3번 다시 읽으면 숫자가 다른 것으로 변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럴 리 없다. 박순자라는 이름을 안다. 7년을 알았다. 화면을 위로 올려 어제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그저께 내역도, 3일 전 내역도, 이번 달, 지난달 내역도 훑어보았다. 은행 앱을 닫고 사진첩을 열었다. 준호가 3일 전 내게 보낸 스크린샷을 찾았다. 그의 월급 명세서였다. 이미지를 확대해서 오른쪽 하단 구석에 있는 항목을 노려봤다. 연말 특별 성과급 600만 원. 600만 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숫자였다. 바로 어제 저녁, 내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기 몇 시간 전, 준호는 소파에 앉아 치킨을 뜯으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올해 보너스는 언제 나오냐고 물었을 때 그는 회사가 어려워서 보너스가 안 나왔다고 했다. 안 나왔다고 했다. 나왔는데 엄마 드렸어도 아니고 나왔는데 쓸 데가 있어도 아니었다. 그냥 없다고 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천천히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프라이팬 속 계란은 이미 타버려 매캐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가스불을 끄고 새까맣게 탄 계란을 뒤집개로 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새 계란을 깨뜨려 팬에 넣었다. 엄마 등 뒤에서 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란에서 쓴 냄새가 나요. 타서 그래 은혜가 말했다. 엄마가 다시 해줄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계란을 완벽하게 뒤집었다. 황금빛 노른자가 흰자 한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았다. 마치 작은 태양처럼. 하지만 위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되던 느낌이었다.
메스꺼움,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 무언가를 토해내고 싶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답답함. 어제는 그게 피로 탓이라고, 야근 탓이라고, 저녁을 굶은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7년 묵은 체증이었다. 지난 7년 동안 내 위장에 쑤셔 넣었던 모든 억울함, 인내, 자기 최면이 이 순간 뒤엉켜 부패한 음식물처럼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가서 시연이 앞에 놓아주었다. 아이는 포크를 들어 노른자를 톡 터뜨렸다. 황금색 액체가 흘러나와 하얀 접시 위를 적셨다. 엄마는 안 먹어요.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맞은편에 앉아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유, 계란 프라이, 딸기잼을 바른 토스트 한 조각. 입가에 빨간 딸기잼을 묻힌 채 오물오물 열심히도 먹었다. 아이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4,200만 원.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누워있는 동안 계산해본 숫자였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 무릎 수술하신다고 해서 500만 원을 들였다. 이듬해 세탁기가 고장나고 텔레비전도 너무 낡았다며 바꿔달라셔서 300만 원. 3년 차, 시연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에 와서 봐주겠다며 보약값을 받아 가셨지만 정작 3일 만에 용인으로 돌아가셨다. 보약값 200만 원은 그대로 드렸다. 4년 차, 5년 차, 6년 차 매년 추석, 설날, 생신, 결혼기념일마다 돈이 나갔다. 1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200만 원일 때도 있었다. 신우이 지연 씨 남편 사업이 망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을 때는 500만 원을 내놓았다. 7년. 4,200만 원. 전부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다. 그 통장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내 월급. 준호이 월급. 그리고 시연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쓰려고 내가 매달 붓고 있던 교육비 적금.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자세히 따져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준호가 짓던 그 표정 때문이었다. 미간을 찌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마치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양, 돈을 안 주면 천하의 불효자가 되는 양, 내가 싫다고 하면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악녀가 되는 양 굴었으니까. 그래서 싫다는 말을 못했다.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엄마, 시연이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손을 뻗어 아이 입가에 묻은 잼을 닦아주었다. 다 먹었어? 다 먹으면 엄마랑 공원 갈까? 우와, 좋아요. 아이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옷을 갈아입으러 제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덩그러니 남은 빈 접시를 바라보았다. 노른자 자국이 접시에 눌어붙어 마치 작은 흉터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꺼내보니 친정엄마의 문자였다. 3달 전에 온 문자였다. 지우지 않고 대화 목록 맨 아래에 그대로 두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보였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예나야, 엄마 무릎이 너무 쑤시네. 의사가 무슨 주사를 맞으라는데 너무 비싸서 엄마가 좀 더 참아볼게. 너는 걱정 마라. 3달 전. 엄마 무릎에 물이 차서 연골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1회에 40만 원이 넘고 5회 정도 맞아야 해서 치료비가 200만 원쯤 든다고 했다. 엄마는 참아보겠다고 했다. 그 문자를 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이번 달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다음 주에 시연이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시어머니 혈압약 지어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답장을 안 했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내 삶을 꾸역꾸역 이어갔다. 야근하고 대출금 갚고 시댁에 돈 보내고 착한 며느리 노릇하면서. 그런데 전주 낡은 집에서 혼자 사는 우리 엄마는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하면서 200만 원이 아까워 병원도 못 가고 있었다. 600만 원. 준호가 새벽 4시에 몰래 엄마에게 보낸 그 돈이면 우리 엄마 주사를 3번은 맞춰드릴 수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다. 덜빤걸레 같은 색깔. 창밖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저 수많은 창문 뒤에는 각각의 가정이 있고
그 안에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주방에서 밥을 하고 거실을 닦고 깊은 밤 홀로 눈물을 삼키는 여자들이. 그 여자들은 어떻게 견디고 사는 걸까? 내가 아는 건 내 위장이 여전히 뒤틀리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메스꺼움이 점점 더 심해져 무언가 목구멍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7년. 나는 7년을 참았다. 저녁 식사는 6시 반에 시작되었다. 시연이는 밥을 다 먹고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나와 준호는 식탁 양끝에 앉았고 우리 사이에는 잡채, 삼겹살구이, 콩나물 무침,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준호가 고기 반찬이 먹고 싶다기에 오후에 2시간을 들여 차린 밥상이었다. 그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삼겹살을 집어 입안 가득 쑤셔 넣고 쩝쩝 소리를 내며 씹었다. 입가에 묻은 고기 기름이 식탁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는 우물거리는 와중에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주식 앱 차트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잡채 한 젓가락을 입에 넣고 씹으며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내가 결혼한 남자. 34세, IT 기업 과장. 세후 연봉 4,500만 원 짙은 눈썹에 크지 않은 눈. 웃을 때면 보조개가 패는 얼굴.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흰 셔츠를 입고 회사 로비에 서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나를 기다리는 줄 알았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뿐이었다. 그 후 탕비실에서 몇 번 마주치고 밥을 먹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 흘러왔다. 대단한 로맨스도 뼈에 사무치는 고백도 없었다. 평범한 도시에서 평범한 두 사람이 평범하게 살림을 합쳤다. 나는 그게 좋았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니까. 맞벌이하며 대출금 갚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같이 늙어가는 것.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준호 씨, 내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보너스 어떻게 했어? 반찬을 집으려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아주 찰나였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말했잖아, 안 나왔다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깐이었고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화가 끝났다는 듯 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문자 캡처 화면을 띄워 식탁 한가운데로 밀었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받는 분, 박순자. 금액, 600만 원. 그의 안색이 변했다. 미묘했지만 7년을 함께 산 나는 그 얼굴 근육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왜 안 나왔다고 했어? 그건 그가 잠시 말을 골랐다. 당신이 화낼까 봐 그랬지? 그래서 거짓말하면 내가 화 안 낼 줄 알았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박준호, 내가 말을 잘랐다. 당신 내 눈 똑바로 보고 안 나왔다고 했어? 회사가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여윳돈이 없다고 믿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새벽 4시에 그 돈이 이체됐어. 내가 통장 확인 안 할 줄 알았어? 그는 침묵했다. 약 5초간의 정적. 그러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죄책감은 사라지고 뻔뻔한 방어 기제가 올라왔다. 엄마 냉장고가 고장났대.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시연이 곧 초등학교 가잖아. 엄마가 우리 애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속에서 다시금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다. 가족. 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짚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야?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당신 어머니가 뭐? 서울에 1년에 몇 번이나 오시는데? 오시면 며칠 주무셔? 그때마다 나 휴가 내서 시중 들어야 하고 가실 때마다 몇백만 원씩 챙겨 가시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우리 엄마는?
전주에서 혼자 사시면서 무릎 아파 걷지도 못하는데 40만 원짜리 주사 한 번을 못 맞고 계셔.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엄마 다리 아프다고 말한 적 있냐고. 그건 당신 문제지. 당신이 알아서 효도해. 내가 상관할 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나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보내고 명절마다 50만 원 더 보내. 근데 그건 내 월급에서 쪼개서 보내는 거야? 생활비 통장 건드린 적 없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상의도 없이 생활비 통장에서 600만 원을 어머니한테 보냈잖아. 그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 보너스야.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생활비 통장에 들어온 돈은 공동재산이야. 당신 혼자 결정할 권리 없어. 공동재산, 그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 집은? 내가 돈 덜 내고 당신이 더 냈다고 이 집도 공동재산 아니라고 하지 그래?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스스로도 낯설 만큼 기묘한 웃음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더니 그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 바람이 내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얼려버리고 그 자리에 회색빛 침묵만을 남겼다. 식탁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다. 삼겹살 기름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된장찌개 위에는 탁한 막이 생겼다. 거실에서는 만화 주제가가 흘러나오고 시연이가 따라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갓 간 사탕처럼 맑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준호는 거실에서 밤새 게임을 했다. 간간히 팀원들에게 욕하는 소리가 문을 뚫고 들려왔지만 웅얼거리는 소음으로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오늘의 모든 장면을 되감기 했다. 은행 문자. 600만 원 흔들리던 준호의 눈빛. 뻔뻔한 변명.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3개월 전 엄마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다. 휴대폰을 들어 그 대화창을 열었다. 예나야, 엄마 무릎이 너무 쑤시네. 손가락을 화면 위에 둔 채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이체 화면을 열어 금액을 입력했다. 500만. 받는 분 메모. 엄마, 병원 가서 주사 맞아. 돈 아끼지 말고. 어제 들어온 내 월급과 성과급을 합쳐 통장에는 900만 원 정도가 있었다. 5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시연이와 내가 2달 버틸 생활비 정도만 남는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떴다. 그 순간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바위였는지 산이었는지 아니면 두꺼운 껍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7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사라졌다. 시어머니에게 4,200만 원을 썼다. 내 엄마에게는 500만 원도 아까와 벌벌 떨었다. 지난 7년 나 도대체 뭐 하고 산 걸까?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일요일. 모레면 출근이다.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3건 남았고 수요일 부서 회의 PPT도 만들어야 하고 다음 주 시연이 유치원 학부모 상담 때문에 반차도 써야 하는데 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 파도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를 본 것 같았다. 아직은 희미하고 모양도 불분명했지만 분명 거기 있었다. 몸을 돌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시계는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음력 1월 1일 설날 아침. 서울 하늘은 낯빛이었다. 해도 구름도 보이지 않는 꽉 막힌 하늘. 영하 8도의 날씨에 창문에는 야은 성에가 끼어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대파를 썰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었다. 어제 산 두부 한 모, 계란 몇 알, 마트에서 산 포장 김치뿐이었다. 시장에 가서 고기라도 좀 사올까 했지만 준호가 어차피 손님도 안 오는데 귀찮게 뭘 하냐고 했다. 그는 틀렸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맑은 두부탕을 끓이고 있었다. 딩동. 가스불을 줄이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 밖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짙은 갈색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다. 작년 겨울 준호가 사들인 200만 원짜리 코트였다. 머리는 짙은 밤색으로 염색해 굵게 웨이브를 넣었고 얼굴에는 분을 두껍게 발랐으며 입술은 말린 곶감 껍질처럼 검붉었다. 한 손에는 귤 몇 개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등산 스틱을 쥐고 있었다. 무릎이 안 좋다면서도 용인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오는 건 문제없어 보였다. 그 뒤에는 시누이 지연 씨가 서 있었다. 31, 기혼. 남편 사업이 망해 둘 다 집에서 쉰다고 들었다. 연분홍색 패딩 점퍼에 흰색 베레모를 쓰고 손에는 서울역 근처에서 샀을 법한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들고 있었다. 컵홀더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어머, 예나야,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웃었다. 꼴이 그게 뭐니? 명절인데 좀 꾸미고 있지? 내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회색 실내복 상의에 검은색 면바지?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 씨가 말 안 해줘서 미리 말해야 오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세배드리는 건 기본이지. 시어머니가 귤 봉지를 내밀었다. 자, 차 좀 내와라. 오느라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봉지를 받아 들었다. 쭈글쭈글한 귤 7, 8개가 들어있었다. 길거리에서 파는 떨이 귤 같았다. 몇 개는 이미 물러서 시큼털털한 곰팡내를 풍기고 있었다. 지연 씨가 내 옆을 지나쳐 구두를 툭툭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거실에 들어섰다. 집안을 휘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언니,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요? 썰렁하게. 난 또 명절 음식 냄새라도 날 줄 알았는데 고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올해는 준비 안 했어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담담했다. 시어머니는 밍크 코트를 벗어 신발장 위에 대충 던져두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꽃병, 탁자 위에 잡지를 훑어보던 시선이 주방 쪽에서 멈췄다. 코를 킁킁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냐? 두부탕이요. 두부탕, 미간이 구겨졌다. 그게 다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귤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두부탕이 끓고 있었다. 흰 두부 조각들이 끓는 물 속에서 춤을 췄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거실의 소음들을 들었다. 안방에서 나온 준호의 발소리, 며느리가 명절에 고작 이런 걸 해, 하는 시어머니의 불평. 그러니까요. 너무하네 하고 맞장구 치는 시누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는 시연이의 목소리.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주방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와 목덜미를 스쳤지만 닿지 않았다. 그저 맑은 물에 두부만 넣고 끓인 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게 지난 7년 내 인생이구나. 7년. 매년 명절, 생신 때마다 나는 이 주방에 서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다. 사골 국물은 8시간을 고았고 갈비는 하루 전날 재웠으며 만두는 직접 빚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종동거리며 10여 가지 요리를 내가면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몇 번 뒤적거리다 이건 짜다, 저건 간이 안 뱄다,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요리 실력이 안 느나 보다 하며 타박했다. 그들이 돌아가면 뒷정리는 오롯이 내 몫이었다. 남은 음식을 소분해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를 끝내면 준호는 소파에 누워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와서 자라고 했다. 7년. 이제 충분했다. 예나야, 준호가 거실에서 불렀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뭐해? 빨리 안 나오고. 가스불을 끄고 하얀 대접에 두부탕을 퍼 담았다. 냉장고에서 포장 김치를 꺼내 접시에 붓고 장아찌 몇 개를 종지에 담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것들을 쟁반에 담아 식탁으로 날랐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지연 씨의 안마를 받고 있었고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시연이는 소파 구석에서 곰 인형을 안고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식사하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왔다. 식탁 위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포장 김치 한 접시,
맑은 두부탕, 장아찌 몇 조각. 고기는 한 점도 없었다. 최애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게 누구 먹으라고 차린 상이냐?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손님 드시라고 차린 상이죠. 정적. 약 5초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연 씨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쿵 찍었다. 폭발했다. 내가 손님이야? 내가 내 시엄이다. 그녀가 식탁을 내리쳤다. 결혼 7년 만에 미쳤냐? 이게 무슨 짓거리야. 지연 씨도 거들었다. 오빠, 언니 좀 봐. 이게 사람 할 짓이야? 명절에 어른 모셔놓고 이런 걸 내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준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내게 소리쳤다. 당신 오늘 진짜 왜 이래? 나는 두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왜 이러긴요? 당신,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당장 사과해. 사과,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박준호 씨, 그 전에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 그가 멈칫했다. 이 집 살 때 계약금이랑 중도금 얼마 들었지? 뭐? 얼마 들었냐고. 1억 5천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그 돈 누가 냈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가 냈냐고 묻잖아. 당신이. 내가 낸 돈이 얼마지? 1억 2천. 나머지 3천은? 당신 어머니한테 빌린 거? 그거 다 갚았어? 침묵. 갚았냐고. 아니. 그럼 당신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은 얼마 냈어? 그의 입이 벙긋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한 푼도 안 냈지. 내가 대신 대답했다. 입사 2년 차라 모은 돈도 없었잖아. 집 보러 다닐 때도 나 혼자 다녔어.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이고 대출금도 내가 갚고 관리비도 내가 내. 지난 7년 동안 당신이 이 집에 보탠 돈이 얼마야? 생활비 통장에 매달 얼마나 넣었어? 나도 넣었잖아. 380만 원 월급 받아서 현금으로 200만 원씩 인출해 가고 180만 원만 남겨놨잖아. 그 200만 원 다 어디로 갔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통장 내역 확인했어.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닉명으로 입금된 거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내 뒷조사했니?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내가 뭔데 감히 시어미 뒷조사를 해. 뒷조사라뇨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회계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우리 집 생활비 흐름 좀 봐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 지난 7년 동안 저희한테서 가져가신 돈이 총 4,200만 원이더군요. 계산기 다시 두드려 드려요. 거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시연이가 구석에서 흑흑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눈물방울이 곰 인형 위로 뚝뚝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벽에 기댄 채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지연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눈알을 굴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니까 박준호 씨, 당신은 우리 피 같은 보너스 가져다가 당신 어머니 효도 자금으로 쓰면서 나는 두부탕 하나 끓이는 것까지 당신 허락받아야 해? 나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협탁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2달 동안 준비한 서류였다. 인터넷을 뒤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만든 서류. 담당 변호사는 강정우라는 3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세상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서류를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고 지연 씨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준호는 나를 보자마자 뭔가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식탁 한가운데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표지에는 5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혼 합의서.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쇳소리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당신. 시어머니의 주먹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관절의 주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다. 지연 씨는 뒷걸음질 쳤다. 또각 하고 하이힐 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금 장난해. 준호의 목소리는 허공에 붕 뜬 것처럼 힘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다. 장난 아니야. 나는 의자에 다시 앉으며 서류를 그 앞으로 쓱 밀었다. 읽어봐.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대신 첫 페이지를 넘겼다. 제1조 재산 분할. 본 부동산의 계약금 및 대출금 상환을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839조의 2에 의거하여 본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피고는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회사에서 계약 조항을 검토하듯 건조하고 냉정했다. 제2조 양육권. 혼인 기간 중 피고의 자녀 양육 기여도가 현저히 낮고 기본적인 돌봄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는 단독 양육권을 주장한다. 피고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한다. 준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제3조 위자료 및 재산 환수. 혼인 기간 중 피고의 모친이 부부 공동 계좌에서 수령한 금액 총 4,2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개인 자산의 증여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부 공동 재산의 유출로 간주한다. 피고는 이 중 절반인 2,1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 훑어보더니 쫙 하고 반으로 찢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감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너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마. 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스스로도 낯설 만큼 기묘한 웃음이었다. 박 여사님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법무팀에서 계약관리를 총괄합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서류를 딱 한 부만 출력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녹음 앱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준호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엄마 냉장고가 고장 났대. 그리고 시연이 곧 초등학교 가잖아. 엄마가 우리 애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린 가족이잖아. 곧이어 내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야? 30초 정도 녹음을 들려준 뒤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게 증거 1호입니다. 다시 사진첩을 열어 휴대폰 화면을 그들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받는 분 박순자, 금액 600만 원지라고 적힌 이체 내역 캡처 화면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이건 증거 2호고요. 휴대폰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해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 늘어선 아파트 단지가 거대한 회색 블록처럼 지평선 위에 쌓여 있었다. 지난 7년 동안의 가게 통장 입출금 내역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모든 지출, 이체, 현금 인출 내역 하나하나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뒀어요. 날짜, 금액, 사용처까지 완벽하게요.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바로 전송해 드릴까요? 등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게 겁을 먹어서인지 울고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서 있었다.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어깨에 걸친 밍크 코트에 털이 턱 밑을 스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박제된 짐승의 사체처럼 기괴해 보였다. 지연 씨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엄마, 가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저런 미친 여자랑 상대하지 마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이끌려 질질 끌려가듯 현관으로 물러났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구두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지연 씨가 쭈그리고 앉아 구두를 주워 신겨주어야 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증오가 태워버린 끔찍한 붉은색이었다. 최애나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그녀가 내뱉었다. 두고 보자. 소송. 끝까지 가주마. 이혼녀 주제에 애딸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 타일을 울리며 점점 멀어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딩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바로 아래가 주차장이었다. 2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와 지연 씨가 아파트 입구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바람에 밍크 코트 자락이 펄럭였다.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연 씨의 팔을 부여잡은 채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작년에 준호가 산 차였다. 계약금 3천만 원, 할부 2천만 원 계약금의 절반은 생활비 통장에서 나갔다. 다시 말해, 절반은 내 돈이었다.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올라타는 걸 지켜보았다. 지연 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흰색 차가 주차 라인을 빠져나와 단지 출구 쪽으로 향하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자잘한 눈발이 회색 하늘에서 흩날려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닿자마자 젖은 얼룩으로 변했다. 휴대폰을 들어 저장해 둔 번호를 찾았다. 2달 동안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강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결심했습니다. 정식으로 소송 진행해 주세요. 서울 가정법원. 3차 변론 기일. 나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짙은 회색 정장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아래로 묶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다. 잡티를 가리고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른 정도, 딱 그뿐이었다. 무릎 위에 올린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호흡을 조절하며 표정을 굳혔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준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준호는 구겨진 셔츠에 넥타이를 빗둘게 매고 있었다. 안색은 누렇게 떠 있었다. 3개월 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눈가가 움푹 파이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다. 그의 변호사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장님, 그가 일어나 헛기침을 했다.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계약금을 원고가 지불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 상환 기간 동안 부부 공동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에 의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50%의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내 옆에 앉아있던 강 변호사가 일어났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슈트에 흰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를 흐트러짐 없이 메고 있었다. 콧날 위에 걸쳐진 은퇴 안경이 법정의 하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재판부께서는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가 태블릿 PC를 조작해 법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다. 지난 7년간의 가계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엑셀표가 나타났다. 원고는 매월 급여 430만 원 전액을 가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다. 반면 피고는 월급 380만 원 중 평균 2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으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이것은 피고 모친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또 다른 표가 화면에 떴다.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의 직명 입금 내역이 존재합니다. 그가 숫자를 짚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준호의 안색이 급격히 변하는 게 보였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옆에 앉은 변호사가 그의 팔을 꽉 잡았다. 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 총 4,200만 원을 모친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반면 원고는 가정의 주 경제 부양자로서 부동산 계약금의 80%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의 대부분을 홀로 상환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 시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다. 내 시선은 스크린 속 엑셀표에 머물렀다. 저 숫자들은 내가 2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것이었다. 퇴근 후 시연이를 재우고 나면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수천 건의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너무 오래전 내역은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5년 전 기록까지 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메모가 없는 이체 내역은 날짜와 금액을 따져가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했다. 4,200만 원. 그렇게 한 달을 매달려 찾아낸 숫자였다. 표를 보고 있자니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서울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다. 그때 우리는 아직 집을 사기 전이라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작은 빌라에 살았다. 주방은 두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비좁았다. 그 좁은 주방에서 나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다. 사골국, 각종전, 떡국, 갈비찜, 밑반찬 8가지. 새벽 6시부터 점심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다. 앞치마는 기름투성이가 되었고 김 때문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사골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대뜸 말했다. 싱겁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소금 좀 더 가져올게요. 소금이 무슨 소용이니? 국물을 제대로 안 우렸는데 소금 친다고 맛이 나겠어. 그녀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너 전주 사람이라며? 전주 여자가 음식 솜씨가 왜 이 모양이니? 전주는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전주 사람이 요리를 못한다는 말은 내 고향과 우리 엄마의 가정교육까지 싸잡아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명절 용돈이라며 100만 원을 이체했다. 100만 원. 그달 우리 월세가 12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남짓, 식비가 3에서 40만 원이었다. 준호가 100만 원을 뚝 떼어드리고 나니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준호는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나오잖아 라고 했다. 다음 달. 나는 그 달을 어떻게든 버텼다.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버텼다. 그렇게 7년이었다. 최애나 씨.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왔다. 휴정했습니다. 나가시죠. 법원 정문 앞. 계단 위에 서자 햇살이 얼굴로 쏟아졌다. 눈이 부셔 손으로 가리는데 준호가 법원 문을 열고 급히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그가 나를 쫓아와 팔을 붙잡았다. 예나야.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밑이 퀭했다. 3개월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미간의 주름은 깊어졌고 볼은 홀쭉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셔서. 이거 놔. 시연이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박준호 내가 팔을 뿌리쳤다. 당신이 지난 7년 동안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뭔지 알아? 시연이를 위해서였어. 시연이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 구박 참고, 시연이를 위해서 매일 야근하고 들어와서 밥 차렸어. 근데 당신은? 당신이 시연이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내가 뭘 좋아하는지나 알아.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시연이는 딸기 맛 요플레를 좋아하고 바나나 맛은 싫어해. 잘 때는 꼭 그낡은 곰 인형을 안아야 하고, 안 그러면 악몽을 꼭 천둥 치는 걸 무서워해서 비 오는 날 밤이면 내 침대로 도망쳐와.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그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모르잖아. 내가 쐐기를 박았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관심 가진 적 없으니까? 나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강 변호사가 우산을 펴들고 서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돌계단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최애나 씨, 그가 물었다.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택시 타고 갈게요. 나는 계단을 내려가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판결문이 나온 날은 서울의 봄이 찾아온 첫날이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행인들의 어깨 위로, 머리카락 위로, 그리고 법원 앞 돌계단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법원 정문 앞에 서서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종이 위를 비쳤고 판결 주문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은 원고 최애나의 소유로 한다. 자녀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의 모친 박순자가 지난 7년간 수령한 4,200만 원은 피고가 개인 자산의 증여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을 반환한다. 3번을 읽었다.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망막에 박혔다. 최애나 씨, 축하합니다. 옆에 서 있던 강 변호사가 말했다. 햇빛이 그의 은퇴 안경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났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가까워져서일까? 아니면 승소해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서일까? 강 변호사님, 내가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이 집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아세요? 그는 말없이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산하고 3일 뒤에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계약한 집이라서 그래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때 허리도 제대로 못 폈어요.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유산이 뭐 대수라고 누워만 있냐. 빨리 가서 계약 도장 안 찍으면 집 날아간다고요. 잠시 말을 멈췄다.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몇 장이 판결문 위로 떨어졌다. 나는 종이 위에 내려앉은 작고 분홍색인 꽃잎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작은 비석들 같았다. 그날 계약하고 집에 와서 고열에 시달렸어요. 39도까지 올라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열 좀 난다고 유세 떨지 말고 약이나 먹으라고. 준호 시켜서 해열제 2통 사다 던져주고는 가버리셨어요. 가시면서 냉장고에 있던 소고기도 가져가셨죠. 친정엄마가 저 몸보신하라고 전주에서 보내주신 건데 어차피 넌 아파서 못 먹지 않냐. 임신 준비하는 지연이 갖다 먹이겠다면서요. 판결문을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래서 이 집 반드시 찾아와야 했어요. 내가 말했다.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제 아이 목숨값으로 산 집이니까요. 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손을 들어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아주 가볍고 짧은 손길이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예나 씨,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법원 앞 벚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꽃비가 우수수 쏟아져 내려 돌계단을 온통 분홍빛으로 덮었다. 마치 얇은 눈이 내린 것 같았다. 판결이 나고 3개월 뒤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최 팀장님, 이 수학이 넘어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활기가 넘쳤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원 승진 후보 명단에 오르셨습니다. 면접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임원 후보. 3년 전에도 똑같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시연이는 갓 2돌 지난 아기였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매일 오후 6시 칼같이 하원 도우미를 하러 가야 했다. 준호는 야근 핑계, 시어머니는 늙어서 못한다는 핑계로 육아는 온전히 내 몫이었다. 그때 임원 면접이 오후 5시였다. 30분 일찍 조퇴하고 시연이를 데리러 가려는데 어린이집에서 행사가 늦어져 하원이 30분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다.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시계를 봤다. 5시, 5시 반, 6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결국 나는 면접장에 가지 못했다. 인사팀에서는 면접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지만 추가 한정되어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평가 주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기는 2년 뒤였다. 나는 기다리지 못했다. 기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밥을 하고 애를 씻기고 대출금을 갚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면접 당일 나는 옷장 깊숙이 박혀있던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이었다. 결혼 전 큰맘 먹고 산 80만 원짜리 디자이너 브랜드 정장.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회색 재킷, 흰 셔츠, 딱 떨어지는 검은색 슬랙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귀에는 작은 귀걸이를 했다. 입술에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생기 있어 보이는 장밋빛 립스틱을 발랐다. 2분 동안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피곤에 찌든 기색도, 퀭한 다크서클도, 삶에 짓눌린 패배감도 없었다. 그녀는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웠다. 마치 가숫돌에 간 칼날 같았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다. 면접은 2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5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내 이력서를 넘겨보며 업무 성과, 리더십, 향후 비전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앉아있던 인사총괄 김상무가 물었다. 최 팀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가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묘한 편견이 서려 있었다. 여자가 임원이 되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겠지라는 전제가 깔린 눈빛. 상무님, 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가 흠칫 놀라는 게 보였다. 저는 그동안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제 시간을 쏟아붓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이제 제 시간은 오로지 가치 있는 대상에게만 씁니다. 제 아이, 제 어머니, 그리고 제 일입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잡냐고 물으셨죠. 제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균형을 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갉아먹던 존재들이 사라졌으니까요.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김상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다. 일주일 뒤 1층 로비 게시판에 인사 발령 공고가 붙었다. 법무본부 신임 본부장 최애나. 나는 그 이름 석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승진 후 첫 주말 시연이를 데리고 전주에 내려갔다. 전주역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었다. 회색 시멘트 벽, 초록색 슬레이트 지붕, 대합실에 닳고 다른 노란색 플라스틱 의자까지. 시연이의 손을 잡고 역사를 빠져나왔다. 택시를 잡아탔다. 익숙한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학창시절 떡볶이를 사 먹던 분식집, 문제집을 사러 다니던 서점, 어릴 때 뛰어놀던 낮은 언덕. 20분 뒤 택시가 낡은 2층 양옥집 앞에 멈췄다. 내가 나고 자란 집이었다. 담벼락 페인트는 벗겨져 회색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대문 녹슨 철창은 검붉게 변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아직 잎이 나지 않아 앙상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마당에 엄마가 서 계셨다. 색이 바랜 남색 손바지를 입고 빗자루질을 하고 계셨다. 머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하얗게 새어 있었고 검정 고무줄로 대충 묶은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발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았다. 그리고 시연이를 보았다. 엄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예나야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살이 왜 이렇게 내렸어? 나는 시연이 손을 놓고 엄마에게 다가갔다. 와라 껴안았다. 기억보다 훨씬 작고 마른 몸이었다. 엄마 어깨에 턱을 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은은한 된장 냄새. 평생 가족들 밥해 먹이느라 살갗에 베어버린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엄마의 냄새.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난 30년 동안 엄마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다. 어릴 때 넘어져도 씩씩한 예나는 안 울지 라며 참았고 커서 힘들어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며 센 척했다. 눈물을 삼키는 법, 괜찮은 척 연기하는 법만 배웠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엄마 콧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아이고, 이 바보야. 엄마가 거친 손으로 내 등을 쓸어내렸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자식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시연이가 멀뚱멀뚱 우리를 쳐다보다가 쪼르르 달려와 할머니 옷자락을 잡았다. 할머니, 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 주말마다 할머니 보러 올 거라고요. 엄마가 무릎을 굽혀 시연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범마가 웃으며 울었다. 할미가 목 빠지게 기다리게. 같은 시각, 용인. 어느 낡은 아파트 단지. 박순자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아이돌 가수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도어록 소리가 나더니 지연이 들어왔다.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를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푹 쉬었다. 엄마, 지연이 불렀다. 오빠한테 전화 왔어. 박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번 달 월급도 법원에서 압류해 갔대. 양육비 먼저 떼간다고 엄마한테 월세 좀 보태달라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지연이 뜸을 들였다. 그 집 말이야. 그 여자가 완전히 가져갔대. 오빠 지금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반지하 산대. 반지하. 박순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작년 설날이 떠올랐다. 새로 산 밍크 코트를 입고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서울 아파트로 갔던 날 30평대 아파트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끓여온 두부탕을 타박하고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다며 혀를 찼던 날.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내가 내 시험이다. 어디서 건방지게. 이혼. 감히 이혼 소리를 해. 내가 너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내 딸린 이혼녀를 누가 거들떠나 볼 줄 알아? 지금 그 며느리는 승승장구해서 본부장이 되고 새 차를 뽑고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비싼 식당에 간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 아들은 하수구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다니. 엄마, 지연의 재촉에 정신이 들었다. 오빠 급하대. 엄마 돈 좀 없어? 박순자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검버섯이 피고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 자랑스러웠던 밍크 코트는 중고 명품샵에 팔아넘긴 지 오래였다. 20만 원 쳐주더라. 그 돈은 밀린 전기세, 가스비 내고 준호 카드값 막는데 다 들어갔다. 없어 쥐어짜듯 목소리가 나왔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서울 한남동의 한 레스토랑.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화이트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검은 강물 위로 불빛들이 일렁이고 멀리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붉고 하얀 띠를 이루며 흘러갔다. 시연이는 놀이방에서 놀다 말고 쪼르르 달려와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뛰어갔다. 분홍색 원피스에 양갈래 머리를 하고 웃을 때마다 빠진 앞니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벌써 6살. 2달 뒤면 초등학생이 된다. 최예나 씨. 맞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강정우,
아니, 이제는 그냥 정우씨, 그가 와인 잔을 든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오늘은 딱딱한 정장 대신 짙은 남색 니트를 입어서인지 법정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변호사님, 내가 웃었다. 오늘 저녁 잘 먹었어요. 별말씀을요. 그가 마주 웃었다. 사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3년 전 기억나세요? 그가 물었다. 당신네 회사 법무팀에서 제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한 적이 있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공급 계약서였는데 대금 지급 조항에 맹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대로 진행했으면 제 의뢰인이 거액의 위약금을 물 뻔했죠. 아무도 못 보고 지나쳤는데 당신이 그걸 잡아내서 수정 제안을 해왔어요. 아, 기억났다. 상대방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 독소 조항이었다. 빨간 펜으로 수정 코멘트를 달아보냈던 기억이 났다. 그때부터 정우 씨가 말했다. 최애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흔들렸다. 나중에 이혼 소송 의뢰하러 오셨을 때 한눈에 알아봤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서 고생했을까 하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나 씨, 그가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도 제가 당신을 지켜드려도 될까요? 검은색 벨벳 상자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갔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님, 정우라고 불러줘요. 그가 말했다. 아니면 편한 대로 아무거나. 피식, 웃음이 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안도감 섞인 웃음이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요. 어디 안 가니까. 그는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와인 잔을 들어 내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챙 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가 말했다. 전 항상 여기 있을 겁니다. 창밖에는 한강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였다. 벚꽃은 졌지만 나무마다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 바람에 살랑거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시연이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도블록 위를 비틀거리며 페달을 밟는 아이의 모습이 위태로우면서도 기특했다. 정우 씨가 옆에서 자전거 손잡이를 잡아주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앞을 봐야지, 그가 소리쳤다. 바퀴 보지 말고 멀리 봐. 알았어요. 시연이의 목소리가 쨍하게 울렸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7년 전에도 나는 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임신 5개월이었고 배가 불러 뒤뚱거렸다. 산책하러 나왔는데 준호는 옆에서 휴대폰 게임만 했다. 아이 이름 뭘로 할까 물으면 아무거나, 출산 교실 같이 가자고 하면 바빠서 못 가라고 했다. 그때는 그가 표현이 서툰 거라고 믿었다. 애가 태어나면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착각했다. 틀렸다.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변하지 않는다. 엄마, 시연이의 외침에 상념이 깨졌다. 이것 봐요. 나 혼자 타요. 나는 벌떡 일어나 아이 쪽으로 달려갔다.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감쌌다. 정우 씨가 내 옆에 나란히 섰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안경 너머 눈동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시연이가 운동신경이 좋네요. 그가 말했다. 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배우네요. 시연이는 이제 혼자서 제법 먼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분홍색 점퍼를 입고 양갈래 머리를 휘날리며 짧은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굴렸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를 닮았다. 아니, 나보다 훨씬 용감했다. 정우 씨가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았다. 예나 씨, 그가 물었다. 그 대답 생각해봤어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선하고 따뜻했다. 잘 우러난 차처럼 깊고 그윽한 눈동자였다. 나는 인내가 사랑인 줄 알았다.
희생하면 그만큼 돌아올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세상에는 간과 쓸개를 다 내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묵묵히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도 있다. 네, 생각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제 그가 주고 간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다. 뚜껑을 열었다. 심플한 은색링 위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되어 7빛깔 무지개색을 뿜어내고 있었다. 반지를 꺼내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 끼웠다. 강정우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저 지켜주세요. 그의 눈이 커졌다. 이내 환한 미소가 얼굴 전체로 번졌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시원하고 맑은 웃음이었다. 그럴게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합니다. 저 멀리서 시연이가 자전거를 멈추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저씨, 빨리 와요. 나는 정우 씨의 손을 잡고 아이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등 뒤로 흐르는 한강 물결 위로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시연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심의 빌딩 숲이 별밭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이 붉고 흰 강물이 되어 끊임없이 흘러갔다. 정우 씨가 다가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무슨 생각해요? 옛날 생각요. 무슨 옛날? 결혼식 날이요. 내가 피식 웃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이제 너도 박씨 집안 귀신이니 시댁의 뼈를 묻을 각오로 효도해라. 그때 제가 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래서요. 그 뒤로 쭉 내만 하고 살았어요. 밥하라면 하고, 돈 붙이라면 붙이고, 휴가 반납하고 와서 일하라면 하고. 내가 참고 순종하면 시어머니도 날 딸처럼 여겨주겠지. 남편도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믿었죠. 결과는요. 결과는 처참했죠.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 잘 듣는 하녀, 돈 벌어오는 기계,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부속품이었죠.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고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펜을 오래 쥐는 사람 특유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내가 그를 보며 말했다. 지난 7년 덕분에 확실하게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가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이 그걸 갉아먹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예요. 사랑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우 씨가 내 손을 들어 입술에 가볍게 맞췄다. 예나 씨, 그가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제가 보여줄게요. 응답받는 사랑이 어떤 건지.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밤바람에 섞인 봄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7년 전 버스비가 아까와 한 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새댁이 떠올랐다. 인내가 미덕이고 희생이 사랑이라 믿었던 어리석고 착한 여자. 그녀는 틀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한강 물결이 유유히 흐르며 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씻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